자, 이제 문장의 성분 중에서 주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이라는 것은 주어랑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생략이 되면 이 문장의 완결성이 훼손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주어랑 서술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술어고요.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랑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가 되는 성분을 말하는 건데 주어의 성립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뭐냐면 무엇이 혹은 누가 어찌하다, 어떠하다, 그 다음에 무엇 혹은 누구이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 혹은 누가에 해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주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장은 사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그러면요, 누가 어찌하다.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녀가 아름답다고 하면요, 누가 어떠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네모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어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주격조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격조사 시간에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친구를 4개를 배웠죠.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이가, 그 다음에 깨서, 에서, 서가 있는데 이가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는 주격조사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다. 승우가 멋있다. 이때 이와 가는 이 형태라고 설명했어요. 즉 의미와 기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단어나 한 개의 형태수로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앞말의 받침이 있으면 이, 없으면 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학생과 승우라는 것은 여기서는 높임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인에게 붙이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주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서라는 것은 높임의 대상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깨서가 붙어서 아버지를 높여주면서 아버지가 주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에서는 어디 쓰는 거냐면 얘는 어떤 단체에만 붙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주최한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라는 단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단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라는 지금 조사를 써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가는 복격 조사랑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라는 것은 부사격 조사랑 유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어디를 가보시냐? 요 앞에 강의 가면 헷갈리는 내용 복습이 있어요. 거기 자세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서는요,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말에만 붙이는 주격조사입니다. 잘 안 써요, 이거는요. 그래서 혼자서 다 먹었다. 뭐 둘이서 몰래 사귄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 이 주어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는 체언만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체언이 주어가 되긴 하지만 체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말도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구가 둥글기가 공과 같다. 여기서 원래는 지구가 둥글기라는 것은 둥글다라는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의 서술어인 둥글다에다가 기를 붙이면은 마치 명사인 것처럼 기능하죠. 이걸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문장 전체가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가 이를 버렸음이 틀림없어도 이것도 원래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그가 이를 버렸다라는 문장이었죠. 얘도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마치 체언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격조사 이가랑요, 복격조사 형태가 동일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언급했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승우가 교수가 되다 해서 되는 거는 일단 승우가 되는 건데 뭐가 되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거, 여기서의 가는 보어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범인이 아닌 것도요. 자, 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뭐가 아니니 했을 때 이 범인이가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자, 이 주어를 판단할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주격 조사를 안 쓸 때가 있고 혹은요 보조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너 어디 가니? 아버지 오셨다. 이거는 전부 다 너는 어디 가니라는 말에서 조사가 빠진 거고요. 아버지께서 해서 깨서가 빠진 거죠. 사실 구어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주격 조사를 안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인데요.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그는 공부를 한다.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직관이나 혹은 의미를 갖고 판단했을 때 선생님 은과 그 는은요 둘 다 확실히 주어가 맞아요. 근데 여기 사용되는 은과 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얘들은 보조사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보조사의 용법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친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격조사처럼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어쨌든 이런 식의 보조사를 활용해도 우리가 주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격조사만 가지고 이 친구가 주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는 위험해요. 왜냐?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판단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앞에 봤던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엇이 혹은 누가에 해당하는 말 혹은 서술의 주체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주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 자, 문맥으로 봐서요. 그 문장의 주어가 뭔지를 알 때는요. 그냥 쉽게 생략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승우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PC방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 승우가라는 것은 사실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굳이 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통사론에서는 사실 등장하기는 어려운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요. 주성분들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게 주어예요. 그런데 우리 문학적으로 뭘 강조할 때 도치할 때가 있죠. 이때는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모두들 저녁 먹었니? 했을 때 자, 이거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먹었어요. 저는 하면은요. 저는 지금 사실 주어인데 저는 아까 먹었어요 라고 해야 되지만 뒤로 빠져 있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서술어를 볼 건데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내용이 약간 좀 길어질 겁니다. 일단 서술어의 정의는 뭐냐면 주체의 동작이나 작용을 설명하거나 혹은요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혹은요 지금 주체가 무엇 혹은 누구인지를 서술하는 말이다. 이 정의 자체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찾느냐? 자, 이렇게 찾으면 되죠. 비슷해요. 아까 주어랑. 뭐냐면 무엇이 누가가 어찌하는지를 설명하거나 혹은 어떠한지를 설명하거나 혹은 무엇이거나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 사실 정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서술어를 찾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서술어는 웬만하면 문장 거의 끝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냥 서술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지금 여기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 누구이다 혹은 무엇이다가 담당하는 품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찌하다는 동사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하다는 형용사가 담당하고요. 무엇 혹은 누구이다는요.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품사를 공부할 때도 한번 보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품사론 설명하고 형태론 마무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형태론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통사론에서는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강의들을 충실히 들은 친구들은 뒤에 게 내용은 좀 많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활용되어 있으면 서술어거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승우가 달린다, 승우가 멋있다, 승우가 미남이다. 여기서 승우는 내 이름은 맞는데 차마 내가 멋있다 이런 건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승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쨌든 자, 지금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요런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이 이다가 문장 끝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으면 얘들이 서술어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있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서술어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는 하나의 서술어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 이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하는 연습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승우가 집에 가버렸다 해서 자, 가는 것이 본용언이고 버리다라는 것은 보조용언이죠. 그냥 두 개 묶어서 그냥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합니다. 또 강의를 마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항상 집에 가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가고 싶다가 하나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싶다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가고라는 본용언이랑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문장이 맨 끝에 위치하는데 그런데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치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승우가 미남이다. 그런데 미남이다 승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승우는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술어가 연결형이나 관형사형, 명사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술어에 해당하는 말들이 다 가변어들이에요. 이 가변어들은요, 그 어간과 어미가 있는데 이 종결에 사용되는 어미 중에서 연결형, 그 다음에 전성어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아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한다. 여기서의 그리고는 부사 아닙니다. 그림 그리다 할 때 그리다예요. 그래서 요 그리고가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자, 관형사형인데요. 나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 입었다. 물려받았다 해서 그냥 형이 옷을 입다라는 문장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견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다다음 강의증에서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명사형은요. 자, 그가 춤에도 뛰어났음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원래는요, 그가 춤에도 뛰어나다예요. 그런 문장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이 견문장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실제 서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연구예요. 이 자릿수를 설명할 때마다 사실 선생님이 항상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릿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적인 직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미적인 직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확실히 두 자리고 세 자리라는 게 완전하게 공식화된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거를 보잖아요. 그 문제를 출제할 때 분명히 교수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건데 그런데 사전에 정의된 책이랑 다르게 서술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이요. 문제를 풀고 문제 안에 있는 말들을 비교해서 접근하는 그런 약간 나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법 단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설명하기가 좀 싫으니까 막 말이 꼬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좀 이제 약간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알아두고 공부를 하는 거랑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법 단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은 뭐냐면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보호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즉 그런 식으로 서술어가 몇 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자릿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당연히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보시면은 아기가 운다. 그 다음에 그녀가 아름답다. 그 다음에 그는 학생이다. 그냥 이런 예문들이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이 자체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아기가 우렁차게 운다 해서 우렁차게.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 해서 정말. 그는 훌륭한 학생이다 해서 훌륭한.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단어들은요, 사실 전부 다 부사어들이죠. 이거 두 개는 부사어, 얘는요 관형어죠. 수식어들 전부 다 수식어들. 수식어이 아니라 말이 좀 꼬여서 미안한데요. 전부 다 부속 성분들이죠. 그죠?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강의실에서 혼자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괜히 말도 이상하게 막 나오고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요 세 가지가 부속 성분인데요. 얘들은 뺐을 때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는 정말 있어도 없고 없어도 그만인 수의적인 친구들이거든요. 참고로 수의적이라는 말이 이 필수적에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도 사용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이러한 단어가 들어있더라도 얘들은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만 계산해서 한 자리 서술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복잡해요. 봐봐요. 주어 외에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거나 그 다음에 보어를 필요로 하거나 그 다음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 목적어랑 보어는 보면 바로 알아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이상하거든요. 혹은 거기 넣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이 부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적인 영역에 따라서 이거 없어도 괜찮잖아 할 수도 있는 반면 이거 없으면 이상한데?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설명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이 부사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 부사어라고 따르게 명칭을 따르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라는 이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것은 이 얼음이라는 친구가 보어로 지금 기능을 한 거예요. 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는 군인이 아니다 해서 군인이도 현재 보어로 기능하고 있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비로 변한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이렇게 뭉실뭉실 있다가 바람이 막 불어서 이렇게 막 모양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변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전에 찾아보면 이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변하다라는 말 뒤에 이런 식으로 뭘 달아놨어요. 이 뭐뭐로라는 걸 내가 이따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줄 건데 요 해당되는 단어 뒤에 이렇게 대괄호를 해서 물결치고 이런 조사가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그 조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문장 안에서. 그래서 얘가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한 단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 문제로 나왔던 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친구를 두 자리 서술어 그 중에서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농사애랑 친구와를 빼면은 실제로 의미가 어색해져요. 봐봐요. 기후가 적합하다. 그럼 어디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싸웠어. 누구랑?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얘들은 진짜로 농사애랑 친구와라는 필수 부사어를 빼버리면 정말 의미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필수 부사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자리 서술어인데요. 자, 세 자리 서술어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 문장이에요. 참고로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랑 목적어랑 필수 부사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승우가 조카에게 용돈을 주었다. 이걸 영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승우 gave 여기서 gave 하고서 조카 그 다음에 영돈 이렇게 되죠. 선생님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어쨌든 글자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걸 흔히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조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돈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물론 영어로 쓸 줄 알아요. 근데 국어 시간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여기서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필수 부사어예요. 알겠죠? 다시 영어로 우리가 영작했을 때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필수 부사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필수 부사어다. 필수 부사어 들어가는 세 자리 서술어다. 그 다음 예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가 방송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으세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런 방송사고가 나면 다시 찍었어요. 근데 그냥 갑니다. 자, 어쨌든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영국이 인도를 속국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인도를이라는 것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없으면 어색해요. 그런데 속국어를 빼잖아요. 그럼 얘도 어색해요. 봐봐. 영국이 인도를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우리가 속국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부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세 자리 서술어예요. 그 다음 예문. 승우는 그 아이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도 제자라고 없으면 어색하죠. 승우는 그 아이를 삼았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가 필요한 필수 부사어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꾸 이제 선생님 컨트롤대로 안 넘어가는 그런 뭐 문제적인 문제가 있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는 걸 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문에서요. 요 예문 있죠. 영국이 인도를 만들었다. 요 예문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강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건 어색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만들었다인데. 그런데 이 만들었다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자릿수가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자꾸 안 넘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상황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지는 서술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논다. 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이게 필요한 거 없죠. 뭐 그냥 아이들이 잘 논다? 뭐 잘은 뭐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유출 논다라고 하면은요. 유출은 목적어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어는 이게 타동사니까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과 맥락이 바뀌면 논다 같은 말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목수가 집을 만들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수라는 주어, 지불이라는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은요. 속국어가 없으면 이상하죠. 아까 봤던 예문이랑 굉장히 유사한 예문이죠. 이런 경우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그는 꼭 친구들을 달고 다녀요. 그럼 여기서 이 달고 다닌다를 하나의 서술어로 봤을 때 여기서는 그는이라는 주어랑 친구들을이라는 것이 지금 두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공이 배에 돛을 달았다고 하면요. 이 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예요. 물론 이 말을 듣는 학생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공이 그냥 돛을 달았으면 배에 달았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직관이랑 혹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직관이 다를 수가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체계랑 사전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자, 이거 먼저 보여주고 해야겠네요. 넘어가.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시험 봐야 되는 건데 빨리 넘어가야지. 자, 요거 있죠. 이제 이거는 아까 달다가 아닌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뭐뭐으로 뭐뭐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의로가 여기 개예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저런 조사가 붙는 말들을 써야 한다라는 필수 성분을 지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지금 예문을 가지고 온 거니까 우리 직관이랑 다르더라도 학술적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 굉장히 좀 어지럽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자릿수 구분하는 연습 문제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 설명하는 거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자, 첫 번째 기차가 달린다. 몇 자리게요? 한 자리입니다. 참고로 사전에서는 한 자리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몇 자리게요? 세 자리 같나요? 여기서 도서관이라는 부사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소 있죠. 무슨 행위를 하는 장소는요. 필수적인 성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자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영희에게 옷을 입힌다. 자, 여기에서 이 영희에게는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 자리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여기서는요. 친구로가 빠지면 어색하죠. 이거는 굉장히 손쉽게 세 자리 서술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고 나와버렸네요. 상어는 아버지와 닮았다. 상어는 닮았다고 했을 때 누구랑 닮았는데 라고 의미가 불충분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라는 부사가 꼭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 영희가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입었으면 입은 대상이 있으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겠죠. 그 다음 최진사가 꽃분이를 며느리로 삼았다. 여기서 며느리를은 목적어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건데
그럼 며느리로는 어떠느냐? 이 친구는요, 없으면 뭔가 어색해지죠. 그래서 삼았다라는 말은 세 자리 서술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어요. 그럼 자, 여기서 민수가 우표를 붙였다 하면은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뭐 편지 봉투에 붙였겠지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표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붙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봉투에는 필수적인 부사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설명하지만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맥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선생님이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예문들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어제 나는 극장에서 뮤지컬을 봤다라고 했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극장에서라는 장소가 있어요. 자, 그냥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요,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의적인 성분은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 놓을게요. 그 다음 님은 그는 집으로 갔다. 우리는 흔히 그냥 그는 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목적지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것은 또 필수적인 성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두 자리 서술어예요. 필수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나는 삼촌과 영화를 봤다. 자, 여기서 나는 영화를 봤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삼촌도 영화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촌과를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자리 서술어를 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이런 거예요. 나는 삼촌과가 어떻게 생각되는 거냐면요. 나, 앤, 삼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의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친구와 싸웠다.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똑같은데요. 여기서의 친구와는 필수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 나는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특정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는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이 친구도 이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보여줬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다행히도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술어가 가장 설명할 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자, 목적어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서술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이고요. 얘는 타동사의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자, 목적어의 성립 방식은 어떠냐? 일단 문장에서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사랑하는 행위의 대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목적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부르는데 뭐를 부르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요, 부르는 행위의 대상이라서 목적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미를 따지지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얘는요, 조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승우가 밥을 먹는다 혹은 승우가 공부를 한다 해서 여기 아니라 여기에 을이 붙어야겠죠. 노란색이. 이렇게 밥을과 공부를 해서 을과 을이 붙어서 아, 이 친구가 목적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리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사를 아예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날 불렀을까? 정식으로는 누가 나를 불렀을까죠. 그런데 그냥 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죠. 혹은요, 나 오늘 그 사람 좀 만나야겠어. 이거는 정식 문장으로는요,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흔히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조사를 빼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를 판단하는 것도 조사를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서술어와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문입니다. 다른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목적격 조사 자리에요. 보조사가 대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운동은 잘하지. 혹은 내가 운동도 잘하지. 혹은 내가 운동만 잘하지. 사실 여기서 은도만은요. 전부 다 보조사들이기 때문에 저 자체로 목적어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것이 목적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잘하다의 대상이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예문이요.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예전에 EBS 책에 나왔던 예문인데요. 김치는 내가 좀 좋아해. 완전히 똑같은 예문은 아니고 약간 변형해서 쓴 예문이에요. 보시면 김치는 내가 좀 좋아해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그럼 혼란을 느껴요. 뭐냐면 이거 주어가 두 개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좋아한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서술어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나이죠.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자, 이때 그럼 내가 뭐를 좋아하느냐? 김치를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목적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보면은요. 주어랑 그다음에 목적어를 판단할 때 겉에 드러난 형태를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조사를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의 관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호라는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되다라는 거랑 아니다. 이 두 가지라는 말에 불충분한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예문을 미리 쭉 보여줍시다.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하면은요. 대학생이라는 것이 이 되다의 의미를 보충해 주고요.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공부하는 기계라는 말이 아니다의 불충분한 의미를 보충해 주고 있죠. 참고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 피수식 관계는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성분을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성립 방식은 이제 복격조사를 활용하는 건데 자, 이 복격조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실 앞에서 너무 많이 설명했어요. 이랑 가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격조사랑 판단하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쓸데없이 설명을 길게 가져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왔는데 보어도 주의할 점이 있긴 있는데 앞에 설명한 거랑 너무 내용이 겹쳐요. 뭐 주격조사랑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뭐 이미 설명을 2번, 3번 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생략하고요. 한편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요. 복격조사 이가가 들어올 자리에 이걸 빼버리거나 보조사를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문만 보고 빨리 넘어갑시다. 너 학생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식 문장으로는 너는 학생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빼버려도 우리 구어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생만 되면 정말 엄청 놀 거야. 여기서 이 되다라는 말 앞에 대학생이라고 원래는 붙어야 되는데 이라는 조사 대신에 보조사 많이 와서 많이 왔지만 그래도 그대로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에서 주성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끝내는데 지금 이제 강의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형태론에서 배웠던 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똑같은 설명을 2번, 3번 반복하는 거에 사실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공부를 하는 게 모르는 것만 골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들을 쭉 공부하는 와중에 그 전에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부족하게 이해했거나 혹은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통사론 공부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지금 뭐 강의를 준비를 급하게 하느라 좀 모양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선생님도 이제 뭐 말도 꼬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끝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